그러면 오늘의 이제 세 번째 주제지. 첫 번째 주제가 이제 행정이라는 게 뭐냐. 두 번째는 통치행위라는 거. 그죠? 그 통치행위를 왜 앞에서 공부하냐면 일반적인 행정작용은 어때? 법에 위반돼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법에 어긋나게 해가지고 자기의 권리익을 침해한다 그러면 다 법원에 나와 이제 재판 청구, 소송을 해서 구제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보통의 행정작용은 다 그런 거야, 그지? 근데 어떤 작용은 재판에서 제외, 그지? 이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런 예외적인 건 앞에서 이제 따로 떼서 얘기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 이외 작용들은 다 위법하게 행해지면 다 소송을 해서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거야, 그지? 행정은 법의 구속을 받아야 돼. 법 집행하는 행위는. 그래서 앞에 얘기한 거고 이제 세 번째 큰 주제로는 행정법이란 어떤 법이냐, 그지? 근데 이것도 거의 잘 안 물어봐. 그래서 행정법은 그냥 간단히 말해서 행정에 관한 법이야. 국가작용 중 행정에 관한 법. 그런 식의 논리 따지면 국가의 법을 이제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겠지? 입법에 관한 법, 행정에 관한 법, 사법에 관한 법, 그렇지? 그래서 법원의 조직과 재판하는 작용 이런 거에 대해 정한 법을 사법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그럼 뭐 법원 조직법도 있고 뭐 다 그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어쨌든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써놨지. 행정법이란 외울 거 없어. 동그라미 읽어. 행정법이란 행정을 행하는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 이렇게 이제 보통 옛날에 정의를 해왔어. 응? 외울 건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 조직과 작용, 구제에 관한 법이다. 그죠? 근데 거기 조금 사족을 붙여서 국내법이고 공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그 외우지 말고 공법이라는 단어가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공법, 사법 이렇게 국가의 법을 모든 법을 두 계열로 쪼갠단 말이야. 그렇지? 다만 옛날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둘로 딱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게 좀 애매한 법들이 많이 생겨나. 옛날식으로 하면 공법의 성격도 있고 사법의 성격도 있는 양쪽의 성격을 다 가진 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 오늘날. 그래갖고 이제 좀 구별이 애매해지고는 있는데 애매한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국가의 법을 공법 계열의 법, 사법 계열의 법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법을 또 나눌 때 국내법, 국제법 또 이런 식으로 또 법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행정법은 국내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에 관해서 외국과 조약 맺은 게 있으면 그것도 국내에 적용되는 행정법의 일부로 포함을 시켜. 그러니까 반드시 국내법에 한정되는 건 아니야. 응? 네, 그런 설명들이 약간 있고 그래서 그건 잠깐 넘어가도 돼. 그 다음에 이제 쌍가로 이번에 헌법과의 관계라는 항목이 있죠? 헌법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국가의 기본법이 헌법인 거예요. 최고법, 그죠? 그래서 헌법이라는 법은 우리 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인, 국민들이 그래서 합의해서 만든 법이야. 헌법은. 그래서 이제 국가의 최고 효력 갖는 법이죠. 응? 그래서 헌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효력이 낮은 하위법들이 쭉 이렇게 이제 체제를 이루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하위법들은 상위법에 맞게끔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최고법이고, 그다음에 행정에 관한 법률이나 뭐 행정에 관한 대통령령들 이런 거 다 이제 그 헌법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하위법들이 되는 거야. 하위법들은 상위법에 다 맞게끔 만들어져야 되고 위반되면 다 무효화되는 거야. 응? 그런 국가의 법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시험 나온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여기 파트는. 그래서 이제 쌍가루 이번 밑에 내려가면 행정법의 특성이 있어. 행정법이 다른 법들에 비해서 가지는 어떤 특성, 그지? 요 부분 정도 이것도 시험에 거의 나 10년 전에는 한번 봤을까?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뭐 형식상의 특성이겠어. 그래서 1번에 성문성이라는 제목을 달았지. 우리가 이제
법을 구분할 때 우리가 보통 법하면 떠올리는 게 무슨 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해서 이제 조문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법들 있잖아. 그런 걸 우리가 성문법이라고 칭해. 문장 형식으로 만들어진 법. 근데 법이 꼭 그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법 원칙이라 그래서 이렇게 어떤 누구나 사회 구성원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당연한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어. 그런 것도 법이라고 그러고, 오래 지속되어 온 관행으로 사람들이 다 따르는 관습이 있어. 그런 걸 또 관습법이라고 그래서 문장 형식으로 조문 형식으로 돼 있지 않은 법들도 있는데 그런 걸 불문법이라고 또 칭해. 그래서 법은 또 만들어진 형태, 형식에 따라서 성문법, 불문법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행정에 관한 법은 우선적으로 성문법을 1차적이고 우선적인 법으로 친다 이거야. 그게 이제 성문성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많은 행정작용은 국민한테 뭐 해라 하지 마라 의무를 부과하고, 그지? 뭐 안 따르거나 위반하면 뭐 강제로 벌도 주고 불이익을 준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국민한테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거야. 명문화 시켜놔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응? 그래서 국민에게 예측 가능하게 하고 법과 관련된 생활에 있어서 안정성 있게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에서 성문법을 우선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응? 다만 뭐 100% 성문법으로만 다 돼 있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사회 현실은 계속 변하고 예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또 일이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법은 항상 뒤쳐져서 가요. 앞서가질 못해요. 법은 항상 뒤쳐져 가는 거야. 응? 그래서 어쨌든 거기 써 있듯이 국민에게 예측 가능하게 하고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문법 형식으로 돼 있는 법을 우선으로 하고 원칙으로 삼는다. 그죠? 하지만 2번에서 얘기하듯이 이 성문법도 이제 종류가 다양하고 또 성문법만으로 다 완벽히 준비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불문의 법도 인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성문법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중요한 거. 동그라미 1번. 행정주체의 우월성. 여기 또 중요한 항목이야. 여기서 말하는 행정주체는 대표적으로 국가라고 생각해봐. 응? 그럼 국가는 국민 개개인들보다 우월한 힘을 갖는다는 거야. 응? 그래서 국가가 법을 만들고 국민에게 해라 마라 이거 안 따르면 제재한다. 그죠? 그래서 우월적인 힘을 가지고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한단 말이야. 그지? 그렇다면 행정에 관한 법들이 대부분 그런 내용이 많다는 거야.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거. 그런데 그러면 국가는 원래부터 국민보다 우리 개개인들보다 당연히 우월한 존재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본래부터 당연히 국가는 우월한 존재라서 그렇게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거다? 그건 아니고 그거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으로다가 국가는 국민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법으로 인정을 해놓으니까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갖는 거야. 응? 그래서 법에 의해서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면 국가도 개인하고 똑같은 식으로 국민한테 명령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행정주체의 우월성이라는 게 중요한 항목인데 이제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셋째 줄이야. 행정주체의 우월성은 선언적으로 인정되는 고유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선언적으로 인정되는 고유한 것이란 건 달리 말하면 본래부터 당연하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 거기 행정 목적의 원활해. 여기서 행정 목적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복지를 실현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고 그지 등등 이런 행정 목적을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야. 법령. 우월성은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다. 법이 국가에게 우월한 힘을 안 주고 있으면 국가도 개인한테 명령 강제할 수 없는 거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기술성, 수단성. 행정에 관한 법은 대부분 어떤 바람직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방법, 절차 이런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법으로 정해놓은 그런 특성을 가져.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테크닉,
수단 이런 걸 주로 정해놓은 성격을 갖는다. 응? 기술성, 수단성. 그래서 이거는 헌법하고 좀 비교하자면 헌법은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법원이 재판하는 거하고 헌법재판소가 재판하는 거 좀 관점이 달라요. 헌법은 정치적, 헌법이라는 게 우리 사회 공동체에 여당, 야당이 있고 서로가 이제 가치관, 이익이 다르잖아. 근데 그거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합의된 어떤 가치, 합의된 어떤 방향 이런 거를 이제 정해놓은 게 헌법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헌법은 정치적인 변화가 있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정치적 변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바뀌어지고, 응? 이래서 헌법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법이고 그 헌법과 관련된 재판하는 헌법재판도 굉장히 정치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해요. 헌법재판. 그러니까 탄핵 심판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다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정치적 안정 뭐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판정합니다. 정치적 성격이 상당히 강해요. 반면에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건 정치적 성격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이 만들어져 있는 법대로 법 규정을 지켰느냐 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헌법하고 비교해 볼 때 이제 행정에 관한 이런 법률이나 이런 하위법들을 보면 이런 정치적 성격이 약하다는 거예요. 비정치적 성격이 커요. 응?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 행정법은 두 번째 줄에 뭐예요? 정치적 변동에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응? 행정에 관한 법들은 정치적 성격이 별로 없어서 정치적 변동에 민감하지 않아. 이게 헌법하고 좀 다른 점이야. 응? 옛날에 독일의 학자 오토마이어라는 학자는 이 헌법이 이 정치적 성격이 약하다, 비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이걸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 어떤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있게 되면 뭐야? 헌법은 변하지만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행정법이 뭐 절대로 안 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민감하게 바뀌는 법은 아니다라는 비정치적 성격, 요거를 좀 강조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획일성, 강행성이지. 행정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면 행정에 관한 법은 다 국민들을 평등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획일적으로, 그죠? 그리고 다 따르도록 강제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요거를 이제 민법하고 비교해 볼 때, 민법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민법 안 배워도 다 다른 사람하고 계약 맺고 잘 살아가잖아. 민법 몰라도. 왜 그런지 알아? 이거는 대등한 당사자사에서 자기네들이 자유롭게 합의해서 하는 걸 우선으로 치는 거야. 그럼 민법은 어느 때 적용되냐? 서로 간에 다툼이 났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끌어오는 게 민법이야. 그러니까 먼저 민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개인들이 행위를 하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를 하는 게 우선인 거야. 분쟁이 생겼을 때 비로소 민법이 어떻게 돼 있나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단으로 민법을 끌어들여. 그지? 근데 행정법은 어떻게 돼? 우리가 공무원이 법 집행을 하려도 법이 어떻게 돼 있나? 법 규정을 먼저 찾아보고 그에 따라 해야 돼. 국민도 행정기관에 뭐 신청을 하고 뭐 허가를 받으려면 법이 무슨 요건을 갖추라고 돼 있나? 어떻게 신청하라고. 이 법 규정을 먼저 보고 법에 따라 해야 돼. 그러니까 좀 다르지. 응? 우리가 뭐 계약 맺고 싶은데 그냥 말로만 계약 맺어도 되잖아. 우리가 구두로 계약해도 다 똑같아요. 효력 인정돼. 문서로 다 뭐 이렇게 모양 갖춰서 형식 갖춰서 계약서 써도 되고, 그지? 그 자유야. 말로만 해도 계약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말로만 계약했을 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이 증거가 없잖아. 또 말이 다르고. 이런 때를 대비해서 문서로 명확하게 해놓으려고 계약서를 쓰고 하는 거지. 원래는 그냥 말로 해도 돼. 싸움 안 나면 그냥 그걸 계약 이행하고 그러면 다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민법 개인들 간의 관계는
법적으로 자기들이 자유롭게 알아서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사적 자치라 그래. 자유롭게 뭐 방식이나 상대방이나 뭐 그런 그 절차나 이런 거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법이 정한 대로 행위를 해야 돼. 그런 점에서 누구나 따르도록 행정에 관한 법에서 정한 대로 따르도록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응?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이제 8번째 항목에 명령 규범성 또는 단속 규정성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자, 요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에 관한 어떤 개인이 행정에 관한 어떤 법 규정을 위반했어. 그 위반하고 행위를 하면 법 위반 행위했다고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 위반을 했는데 그 위반의 행위는 효력은 그대로 인정해 주되 위반 행위를 했다고 처벌을 하느냐? 이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법 규정의 목적이 이 법 규정이 정한 대로 해라. 이거 위반하면 너 행위해봐야 그 아무 효력 없어. 그 무효야. 이런 취지로 규정된 거라면 그런 규정을 우리가 이제 우리 법학에서 능력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이런 말을 불러요. 능력 규정 이꼬로 효력 규정이라 그래. 응? 반면에 법 규정을 위반해도 효력은 인정 그대로 하고 다만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이라면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정을 명령 규정 또는 단속 규정이라고 법학에서 칭합니다. 응? 그러면 거긴 문장이 나왔어. 행정법 규정은 주로 어떤 규정이라고? 명령 규정. 응? 명령 규정 위주로 돼 있대. 물론 100% 다 효력 규정이 명령 규정인 건 아니야. 대부분이 위주가 명령 규정 위주로 돼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행정에 관한 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로 처벌의 대상이 될 뿐. 처벌을 받거나 무슨 강제 집행 이런 대상은 돼도 위반 행위 자체의 효력까지 무효화되는 건 아니다. 응?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예를 들어서 자 분명히 우리 행정에 관한 법, 식품위생법 이런 법은 허가받고 술 팔래. 응? 허가받고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영업 허가를 받고 나서 술 판매 영업을 하래. 근데 어떤 사람이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손님하고 술 팔았어. 그럼 손님하고의 계약은 술 파는 거는 계약이야. 손님하고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술을 내주기로 하고 술과 안주를 내주기로 하고 상대방은 돈을 내기로 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계약이 맺어진 거야. 그래서 이게 민법상 계약 맺고 술 사고 파는 거야. 그런데 허가받지 않고 술 사고 팔았어. 그지? 그럼 어떻게 돼? 그 술 사고 판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무효되지는 않고 그거는 그대로 인정하되 다만 술집 주인을 처벌하는 거예요. 행정법 규정에 위반해서 허가 안 받고 술 판매 행위를 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물론 행정법 규정에 따라서는 그 법 규정을 위반하고 행위를 하면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규정은 드물고 대부분이 처벌을 목적으로 만드는 규정들이 대부분이다. 응? 그래서 그 문장, 그죠? 그래서 첫째 줄에 행정법은 주로 명령 규정 위주로 돼 있어서 이 법 규정에 위반한 우리 사인의 행위라도 그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고 유효로 인정되는 게 원칙이다 이 말 알았죠? 응? 그래서 그 밑에 판례를 외울 거는 아닌데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야. 예를 들어서 1번에 보면 이거 좀 오래전 판례지. 지금은 법 이름도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외국환 관리법이라고 그랬대. 그죠? 지금은 이제 아마 외환 관리법 이렇게 이름 바뀌었을 거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나? 외국에 나갈 때 응? 뭐 달러 뭐 얼마 이상은 못 갖고 나가게 그런 거 제한이 있다는 거 들어봤어? 응? 얼마 이상은 못 갖고 나가게. 또 외국에 송금할 때 한 번에 얼마 이상 송금 못하도록 액수 제한이 있고 그런 거 들어봤죠? 네? 그런 거 정한 법이야. 외환관리법. 그런데 이 외환관리법이라는 행정법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법에 합치되지 않는 행위로서 법을 위반한 행위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랬잖아. 그지? 처벌 대상이 될 뿐 효력까지 부정되는 건 아니다. 그지? 그러니까 외환관리법에 위반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자기 친척에게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금액을 보냈다. 그게 적발이 됐다. 근데 그 보낸 것 자체가 무효화되지는 않고 보낸 사람만 처벌을 받는 거지. 그지? 그런 식이다. 2번도 보면 그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행정에 관한 법 규정에 위반되게 주택공급 계약이 맺어졌다.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 분양 계약 같은 게 맺어졌는데 법에 위반되게 계약이 맺어졌대. 그렇더라도 그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고 다만 아파트 건설 업체라든지 분양 업체를 처벌할 뿐이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참고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행정법의 특성 중에 첫째, 성문법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 성문성. 그다음에 국가 같은 행정 주체에게 우월적인 힘을 인정한다는 거. 그지? 근데 그거는 이제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라. 응? 국가는 본래부터 당연히 우월한 힘을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바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디에 또 하나 있는데 행정법은 다른 법들하고 달리 이렇게 무슨 행정법이라는 하나의 단위간 이름 하에 몇 조부터 몇 조까지 딱 하나의 법이 아니야.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어디다 써놨냐면, 그렇지. 성문성이라는 거 밑에 동그라미 2번 법 형식의 다양성이라고 있고 거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행정법은 민법이나 형법과 같이 단일의 법전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단일의 법전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특성이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 행정법 하고 치면 아무 법이 안 떠. 그냥 행정자 들어가는 무수한 법들이 뜰 거야. 응? 근데 민법 하면 딱 떠. 민법. 제1조부터 천 몇 조까지 민법이라고 딱 떠. 그치? 형법이라는 제목하에 1조부터 몇 조까지 딱 300 몇 조까지 딱 떠. 이런 것처럼 민법이나 형법 같은 다른 법은 단일한 이름의 법 이름 해에 단일한 법으로 돼 있어. 근데 행정법은 그런 법이 아니라 아까 말한 행정의 조직에 관한 법, 예를 들어 조직에 관한 법은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이런 게 다 조직법이에요. 크게.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행정 작용에 관한 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많아요. 건축법, 다 허가, 운전면허, 이런 거지. 영업허가처럼 작용에 관한 법. 그다음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가비상법 등 구제에 관한 법. 이런 행정의 조직과 작용과 구제에 관한 무수한 법들이 있어. 그 법들의 집합을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칭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 단일한 법들보다는 그 법들의 공통된 어떤 원리, 원칙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특성은 단일한 법전 형태로 안 돼 있다는 점. 그다음에 행정주체의 우월성, 그다음에 명령 규정 위주로 돼 있다는 이런 점을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특성을 갖는 행정법이 다음 페이지로 와서 성립되어 오고 발달된 과정. 네, 이것도 한 10년 전쯤에 나오고 안 나왔어요. 행정법이 성립되어 오고 발달되어 온 과정을 아주 간략히 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부터 입법, 행정, 사법 나눠져 있었나? 아니잖아. 근데 이후로 권력 분립이 되면서 입법, 행정, 사법 나눠졌지. 그래서 국가 적용 중에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행정이 따로 분리돼서 파악되고 그 다음에 그 행정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게 되겠지. 행정법. 그렇죠. 그 역사가 짧은 거야. 여러분 가장 역사가 긴 법은 민법, 형법이 가장 역사가 길 거야.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무슨 문제 생겨? 남의 물건 뺏고 남 해치는 사람 생기잖아. 모여 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회 질서를 해친다 그래서 잡아서 처벌하는 형법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사회가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게 형법. 그래서 민법. 재산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렇지? 거래 관계 이런 거 명확히 하고, 이런 거 정한 법, 민법이 있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고조선 시대 배워? 고조선에 무슨 법 나와? 8조 근법 나오지. 8조 근법.
그게 무슨 법이야? 오늘날 따지면 형법이야. 오늘날 세종만 전해진다 그러지? 세종은 무슨 죄 전해져?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그치?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응? 그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를 삼고, 뭐 배상을 하도록 한다. 용서받으려면, 그치? 그 다음에 상해죄. 남의 상해를 입힌 자는 뭐한데? 응? 몰라, 나도. 기억 안 나. 그래서 8개의 이 조문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오늘날 내용이 전해지는 건 3개뿐이다 해서, 이제 3개 조문만 전해진다. 8조문. 그게 오늘날로 따지면 형법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가장 역사가 오랜 법이 민법, 형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법은 그런 법들에 비하면 발달 과정이 굉장히 늦었다. 그죠? 근대 국가 이후에 새로 생겨난 거다. 그지? 그래서 언제부터 생겨나는 근대 국가에서 성립 발달 원인, 첫째 뭐나 2가지 원인이 이제 성립 발달하게 만들었대. 첫째는 법치주의 사상이 국가의 운영 원리로 확립이 되면서부터다. 그지? 그 전까지는 군주가 멋대로 통치하는 시기였는데, 이제 법에 따라 국가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법치주의 사상이 확립되면서 행정도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겼대. 그런데 요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 왜냐하면 그러면 국가가 하는 행정 활동이 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데 이미 이제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고 있는 민법이 있단 말이야. 그럼 국가의 활동도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별도로 행정에 관한 법이 따로 쓸 필요가 없잖아. 기존에 있는 민법을 따라하면. 그죠? 근데 기존에 있는 민법하고는 다르다. 이 국가가 국민하고 사이의 행정을 통해서 맺는 관계는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민법과는 다른 법이 만들어져서 적용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면 개인들 사이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야. 개인들끼리는 다 법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누가 잘나고 못나고 뭐 부자고 가난하고 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다 대등한 관계거든. 그럼 대등한 자 사이에 서로 합의해서 자유로운 의사로 맺는 관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적용되는 이게 민법인데, 국가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건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하는 거야. 이건 대등한 관계가 아니야. 그리고 개인들끼리 관계 맺는 목적은 서로 사적인 이익을 위해 관계를 맺는 거잖아. 근데 국가가 개인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건 사회 전체의 질서 유지, 공익을 위한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공익을 위한 거고, 국가가 우월한 지에서 명령 강제하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 그렇다면 이거는 민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고 민법과는 다른 특성의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독일에서 표현하기를 행정제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행정제도의 발달을 하는데, 행정제도의 발달은 2가지를 내용으로 해. 행정제도 속에는 하나는 뭐야? 국가와 개인 사이의 행정을 둘러싼 관계는 다르다. 개인들 사이의 관계하고, 응?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법이 필요하다. 응? 그리고 행정과 관련된 재판도 개인들 사이에 민사소송으로 재판하는 법은 다른 특성이 인정돼. 그는 공익을 목적으로 맺은 관계, 또 대등하지 않은 관계, 이런 특성을 고려한 재판 제도가 따로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고, 응? 그 다음에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민사소송과는 다른 재판 절차가 따로 필요하다. 응? 이런 사고방식을 행정제도라 그래. 2가지 요소를. 응? 그 행정제도라는 게 그래서 저기 독일, 프랑스 쪽에서 이렇게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법과 재판 제도가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먼저 생겨났어. 독일, 프랑스 쪽에서.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행정에 관한 법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륙법계 국가라는 건 이제 그 밑에는 또 영미법계 국가 나오지. 전 세계의 법과 제도는 양대 산맥으로 나눠져. 이제 영국, 미국, 영국 쪽이지. 근원은 영국인데 이제 또 미국에 가서 좀 수정되고 했는데, 영국, 미국식의 법과 제도 따르는 나라, 영미법계 국가라고 그러고, 프랑스, 독일 쪽의 법과 제도를 따르는 나라를 대륙법계 국가라 그래. 양대 산맥이 있어 법제도에서는. 네. 그래서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을 의미하는 행정법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먼저 발달이 됐거든. 그래서 프랑스를 잠깐 보자. 프랑스는 이제 첫째 주 끝에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판례 중심으로 발달했어. 그러니까 먼저 법 규정부터 행정에 관한 법 규정 성문법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못해. 어떤 행정에 관한 사건이 벌어지면 소송이 들어오면 이거는 개인들 사이에 관계하는 다른 특성을 고려한 재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판결 속에서 어떤 특성을 이제 명시하는 거지. 판결문 속에 그런 게 축적이 돼서 행정의 독특한 어떤 특성에 해당하는 어떤 논리가 축적이 되고 그렇게 발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프랑스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공영무 개념을 기초로 했다. 공영무 개념, 요거 밑줄. 공영무라는 개념, 공영무 또는 공공영무라고 칭해. 요 말이 뭐냐면 이제 공영무라는 개념 또는 공공영무라는 개념은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은 국민들에게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하는 활동이건 비강제적으로 하는 활동이건 공익 목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의 활동은 다 공영무에 해당한다고 봤어. 그러면 공영무에 해당하는 활동은 다 행정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 행정재판, 즉 민사소송과는 다른 별도의 행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확립이 된 거야. 그래서 공영무 개념을 기초로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독일은 지금이야 이제 프랑스하고 비슷해졌는데 원래 독일은 굉장히 유럽에서 후진 국가였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프랑스, 영국 다 모여 있었어. 시민혁명을 겪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치주의라는 게 진짜 오늘날에 말하듯이 시민들의 혁명에 의해서 국민을 위해 법치주의라는 게 이제 들어오는 거야. 국가의 운영 원리로. 그런데 이제 독일은 그 당시에 제일 후진적인 국가여서 이 시민혁명도 일어나지 않은 나라야. 그 당시에 독일은. 그런데 옆에 나라들은 다 어떻게 돼? 시민혁명에 의해서 군주가 다 막 처단되고 막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군주가 시대의 흐름상 이걸 먼저 받아들이는 거야. 모양새를 갖추는 거야. 우리도 이제 법에 따라 국가 운영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근본 목적은 법치주의라는 걸 국가 운영 원리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이게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야. 군주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에서 어쩔 수 없이 겉모양새만 법치주의 하는 모양새로 받아들인 거야. 독일에서는. 이런 걸 뭐라면 이제 외견적 겉으로 보이게 법치주의 하는 것처럼 하는 것식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받아들인 게 있어요. 독일은. 그래서 독일은 이제 국가 권위주의 사상이 우월했어. 국가 권위상 국가는 굉장히 우월적인 존재로 보는 사고 방식이 있는 거야. 본래부터. 그래갖고 거기 이런 단어 나오지. 국고학설 이런 얘기 나오고 두 번째 끝에 공권력을 중심으로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국고학설 이런 거 여기서 몰라야 돼. 독일은 공권력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어. 그러니까 국가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 있지. 공권력 행사하는 작용만 행정법에 적용을 받고 행정재판소에서 재판을 싹 이렇게 이제 좁혀온 거야. 그러면 국가가 프랑스에 비하면 행정법이 적용되는 국가의 활동이 좁은 거지. 프랑스는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면 공권력을 행사하든 비권력적으로 활동하든 다 행정법에 적용받고 행정재판소에서 재판을 문제로 보는데 독일은 공권력 행사가 아닌 작용은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민법을 적용받고 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좁게 봤었어. 그래서 어쨌든 그랬다가 이제 2차 대전 후에는 프랑스처럼 이제 바뀌긴 했는데 초창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독일의 초창기는 그런 정도. 어쨌든 프랑스 독일 쪽을 보면 특징이 뭐야? 두 가지 특징이 있어. 하나는 뭐야? 자기네 나라에 있는 법을 크게 두 계열의 법으로 구분한다. 공법 계열의 법, 개인 사찰 쓰는 사법 계열의 법.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각각
적용되는 분야가 다르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는 사법을 적용하고 대등하지 않은 공권력 행사하는 관계는 헌법, 행정법 이런 공법을 적용하고, 응? 그 다음에 재판 절차도 다르게 하는 거야. 공법은 이제 행정법이라고 해요. 행정법이 적용되는 분야와 관련된 재판은 별도로 만들어진 행정재판소를 재판하고, 응? 이 사법이 적용되는 분야와 관련된 분쟁은 일반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재판하고 이렇게 이제 달라버려.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제 별도의 행정재판소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행정사건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의 특성을 고려해서. 근데 이게 이제 맨 처음에는 이런 제도가 안 됐어서,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 사이에 어떤 행정을 둘러싼 분쟁이 나서 재판을 할 때 맨 처음에는 일반 법원에다가 똑같이 개인들 사이에 소송하듯이 이렇게 똑같은 절차로 재판을 했거든. 그랬더니만 이제 행정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 안 하고 재판을 한다. 이제 행정부가 불만이 되게 쌓인 거야. 그래갖고 행정의 특성을 고려해서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행정부 안에 별도의 행정재판소를 따로 만들자 해가지고 행정부 안에 별도의 행정재판소를 만들었었어요. 그게 거기서 말하는 행정재판소예요. 응? 네. 자, 한편 영미법계 국가는 자, 성립 발달 과정 동그라미 1번 보면 둘째 줄 끝에 뭐예요? 이른바 법의 지배 원리라 그래요. 그죠? 응? 법의 지배 원리. 법의 지배 원리가 이제 확립되어 법 앞에 평등이 강조됐대. 그래서 이 법의 지배 원리라는 게 원래 뜻이 뭐냐면 그 군주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동일한 법의 구속을 받아야 된다. 동일한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였어. 그래서 군주든 일반 국민이든 다 동일한 법을 적용받아야 되고 재판 절차도 동일한 재판 절차에 따라야 된다. 그래야 법 앞에 평등이다. 이렇게 강조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론 좋지. 근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자,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민법이 있다 이거야. 그지? 민사재판, 민사소송 절차 있고, 그렇다면 국가와 개인 사이 행정에 관해서도 동일한 법을 적용해야 되고 동일한 재판 절차에 따라야 된다. 그래야 평등이다. 이걸 이렇게 강조되다 보니까 행정에만 어떤 독특한 국가의 행정 활동에만 행정 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 별도의 재판 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행정 활동에 적용되는 특별한 법을 발달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과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재판 절차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다고 생각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법의 지배 원리로부터 나오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좋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행정법을 성립 발달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특히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고 이러면서 여러 사회 문제가 이제 생겨나. 여러 사회 문제가 생겨나니까 이제 시민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게 많아져. 사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떤 문제 분야별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슨 행정위원회라는 걸 많이 만들어. 위원회, 위원회 이런 걸 많이 만들어. 특히 이제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특히 이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여러 사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위원회를 만드는 법을 만들고 그 행정위원회가 무슨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법으로 따로 정해놓게 했어. 이게 기존의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던 민법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법이야. 그 행정위원회가 좀 더 우월한 권한을 가지고 뭔가 명령 강제하도록 하면서 막 이렇게 해결하는. 그래서 이때부터 행정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법이 비로소 발달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점을.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가면 결국 이제 중요한 단어가 첫째 줄에 각종 행정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그죠? 행정위원회 설치. 그래서 세 번째 줄에 행정법이
성립 발달하기 시작했다. 응? 행정위원회 설치와 더불어서 자, 그래서 특징. 자, 영국, 미국식 이 나라는 법을 공법 계열의 법, 사법 계열의 법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원화시키지 않아요. 응? 이런 구분이 있어. 일반법, 특별법. 응? 그 일반법은 뭐 특별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그 법이 정한 문제가 생기면 다 그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거죠. 일반법, 특별법. 근데 특별한 어떤 규정을 만들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20세기 이후 2차 대전 이후 와서는 영국, 미국 쪽에서도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거야. 기존의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보통법, 민법이라는 거하고는 별도의 특별한 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거야. 응? 그래서 그렇지만 독일, 프랑스처럼 이거를 민법하고 구별되는 사법과 구별되는 공법 계열의 법 이렇게 구별해서 인식하는 건 아니고 특별법 정도로 보는 거야. 민법에 대한 특별법 정도로. 응? 그러니까 이제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게 특별법으로서 행정 분야에 우선 적용되고 거기에 없는 부분, 규정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 보통법이라고 일반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이런 논리거든. 그래서 우선 동그라미 1번 공법, 사법 이렇게 나라의 법을 두 계열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공법, 사법 구별 안 한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 있어서 행정의 특성 고려 안 하는 건 아니야. 행정의 특성은 고려해야 돼. 그래서 행정법이라는 특별한 법이 만들어져. 행정법을 보통법에 대한, 즉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인식은 하지만 그렇다고 공법 계열의 법 이런 법으로 인식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여기는 행정소송 사건도 일반 법원에서 같이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 사건만 별도로 재판하는 행정재판소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응? 대륙법계하고 다르죠. 행정사건도 일반 법원에서 관할한다. 응? 그리고 3번 특히 영국이나 미국은 뭐 중심으로 발달할 때 절차에 관한 법 중심으로, 절차법 중심으로.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법도 또 나누는 기준이 이런 게 있어. 실체법, 절차법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야. 실체법, 절차법. 이 법의 내용을 갖고 나누는 건데, 자 예를 들면 형법을 보자. 예를 들면 형법은 뭘 정해놨지? 뭘 정해놨겠어? 형법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무슨 죄가 된다. 그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가 된다. 그럼 절도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벌을 준다. 이거 규정해 놓은 거야. 그지? 이런 거 정해놨어. 그럼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를 정해놓은 법이 무슨 법이 있어? 형사소송법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이 법은 이 형법이 정한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하는 절차를 정한 법이야. 그래서 법을 나눌 때 또 이렇게 이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정하는 법을 실체법. 그죠? 그 어떤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정해놓은 법을 절차법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는 특히 행정에 관한 법을 만들 때 어디에다 중점을 둬? 절차.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는 절차를 굉장히 강조해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한테 뭘 명령하고 강제하려면 반드시 뭐야? 상대방한테 미리 통보를 하고 상대방에 변명할 기회를 주고 들어보고 해라. 응? 행정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이게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걸 굉장히 강조해. 절차를 무엇보다 강조해.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미란다 원칙. 그지? 미란다 원칙. 어제도 뉴스에 나오대. 뭐 보니까는 저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러 갔다. 체포하러 가서 뭐 한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다음 뭐야? 뭐 미란다 원칙을 알려준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걸. 당신은 무슨 죄를 범했기에 법에 따라 뭐 이렇게 체포할 거다. 응?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뭐 불리한 진술을
안 할,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런 거 다 알려줘. 이 미란다 원칙을 보여줘. 근데 미란다 원칙이라는 거 미국에서 생겨난 원칙이야. 미국 판례에서. 응? 그만큼 이 영국, 미국 쪽은 목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과정, 절차가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원래 독일, 프랑스는 절차 별로 중시 안 했어요. 목적, 내용이 중요하면 되는 거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교류가 돼서 영국법과 대륙법이 다 소통이 되고 교류가 되니까 이제 독일, 프랑스도 절차를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목적이 좋고 내용이 좋아도 절차를 제대로 된 절차,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위법.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도 마찬가지야. 뭐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서는 자기는 이러이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목적으로 한 거다. 그래. 아무리 목적이 좋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서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안 거쳐.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거. 그지? 국회에 통보도 안 해. 그죠? 이런 거 자체가 다 절차 위반이에요. 그것만으로도 헌법 위반이 됩니다. 응? 자, 그래서 절차법 중심으로 발달된 게 특징. 응?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시대까지 오다가 조선 후기, 일제 시대에 이르러서 일본을 통해 이 서양식의 법 제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서양식의 법과 제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스로가 이렇게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를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스스로 도입한 게 아니라 일본이 도입을 먼저 했어요. 일본이 주로 어디 걸 도입했냐면 독일 걸 베껴왔어요. 응? 일본의 말하자면 일본의 개화 선진 이쪽 사람들이 유럽을 쭉 다니면서 보니 자기네 나라 시스템에 가장 맞는 게 독일 거다 해가지고 독일의 법과 제도를 들어와서 일본 말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법 규정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시 베껴온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일본을 통해 대륙법계, 특히 독일의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다 해서 성립 발달 과정에서 동그라미 1번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독일의 행정법을 받아들인, 계수했다는 게 이어받았다는 얘기죠. 독일의 행정법을 이어받은 일본의 행정법이 타율적으로, 우리의 의사와는 별 상관없이 타율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그게 이어져 오고 있죠. 이어져 오고 있는 데다가 이제 이 일제시대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는 또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짬뽕적인 성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바탕에는 이제 독일법이 바탕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특징을 보세요. 우리나라 특징은 국가의 법을, 아까 행정법은 공법에 속하는 법으로 분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각각 공법에 속하는 법이 적용되는 분야, 사법에 속하는 법이 적용되는 분야, 이게 다르다고 재판 절차도 다르게 하고 있어. 그 다음에 그러나 동그라미 2번, 우리나라는 뭐야? 첫째 끝에 행정사건도 일반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요거는 또 영미법적인 제도죠. 행정소송사건만 별도로 재판하는 행정재판소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중요. 우리나라 행정소송사건도 행정사건도 일반 법원에서 같이 재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도. 다만 이제 여기서 유의할 거는 우리나라가 행정법원이란 걸 서울에는 두고 있어. 서울행정법원 이러고. 그런데 지방법원급으로, 그런데 이 행정법원이 뭐 행정부에 속해 있는 법원도 아니고 대법원 산하에, 대법원 밑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있고, 이 지방법원급으로 행정법원이라고 있어요. 서초동에. 근데 이게 일반 법원인 대법원 산하에 있는 지방법원급으로 설치된 거라 별도로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된 그런 특별한 행정재판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 법원이 행정소송사건도 같이 재판하는 그런 국가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옛날식 표현으로는 뭐 사법국가죠, 행정국가 이런 표현인데 요새는 그런 말은 잘 안 내더라고. 그냥 우리나라는 행정사건도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 응?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로만 하세요. 거기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판례가 하나 나와요. 근데 요거는 딱 어디다가 위치시켜야 될 데가 없어갖고 이제 시험에는 딱 한 번 정도 쓰였는데 위치시켜야 될 부분이 따로 없어서 내가 여기다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 원리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본권 보호야.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응?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로 보호해야 되느냐? 응? 하는 거와 관련해서 자, 두 가지로 그 옆에다가 어떻게 쓴다면 국가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 응? 자,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이거 당연히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공공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회가 정하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면 과잉금지.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다른 말로 비례 원칙이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 이거를 적용받았어.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받아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거고, 한편으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응?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해야 될 의무. 이거 어느 정도로 보호해야 헌법이 요구하는 적정한 보호를 했다고 할 수 있냐? 헌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이 보호를 제대로 안 하면 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응?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경우, 자, 보호 의무를 이행할 경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보호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최저 일정 기준 이상으로는 보호해야 돼요. 최저한도의 어떤 기준 이상으로는 보호해야지. 그 기준 정도도 보호 안 하면 헌법 위반이야. 그러면 그 기준을 뭐라 하면 여기에 거기 나오지 판결문에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야. 과소보호 금지 원칙. 과소보호라는 게 뭐야? 너무 적게 보호하면 안 된다는 거야. 과소. 너무 적게 보호하는 건 금지. 그 최저 어느 정도 선 이상은 보호를 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거지, 서로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너무 과잉 제한하면 안 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이행할 때는 너무 적게 보호하면 안 된다. 최저 어느 정도까지는 보호를 수준 이상은 해야 된다. 그거를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거기 판례 있는 건 이거 말한 거 밑에 거. 그 정도 알아두세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법치행정 원리라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법치행정 원리는 말 그대로 뭐야? 법치주의. 더 넓게 말하면 법치주의야. 법치주의를 행정 분야에 적용해서 말할 때 법치행정. 행정은 법에 따라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예전에 한번 시험 나오는데 행정을 할 때 법에 따르도록 하는 거, 법에 구속받도록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응? 거기 써 있어. 의의에 읽어봐. 법치행정은 행정을 할 때 법에 따르도록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줄, 국민에게 예측 가능하게 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해서 자의적으로, 즉 멋대로 국가 권력이 행사되는 걸 방지해가지고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운영의 원리다. 응?
그러면 여기서 법치행정 하자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데 있는 거예요. 법치행정하자는 거는. 응? 원칙적으로 딱 명문화시켜놓은 법규정 보고 법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이러이러한 제재를 받도록 한다. 다 명문화시켜놔서 국민이 예측 가능하게 해서 법과 관련된 생활에 있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그지? 결국 예측 가능하지 않게 국민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국민의 자유 권리 보호하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도 더 됐는데 법치행정의 목적은 국가의 통치 작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 아니, 전혀 아니에요.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면 법이고 나발이고 그냥 신속하게 빨리 해서 뭐 목적 달성하는 게 최고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요건 절차 지켜서 하라는 거야. 느리게 가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함부로 국가 권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죠. 그러면 내용 개설이 있는데 글쎄 거기에 오른쪽에 올라가면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있어. 2번. 그죠? 그러면 2번에 독일의 오토마이어라는 학자가 얘기한 거 나온다. 응? 오토마이어라는 학자는 이제 독일의 뭐 아버지 그런 거 있지?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누구야? 바야? 맞나? 어머니는 음악의 어머니. 핸델이야? 모차르트가 아니고? 모르겠다. 모르겠다. 네, 뭐. 하여튼 이 독일 행정법의 아버지라고 지칭되는 사람이래.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 가서 프랑스의 행정법을 배겨온 거야. 배겨다가 이제 독일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재구성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독일의 행정법 아버지라는데, 이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써. 이제 법률의 지배 원칙, 법률의 지배라는 표현을 썼어, 이 사람. 응? 그래서 거기 그만하자 독일의 오토마이어는 여기 이제 법률의 지배 원칙이라고 그말 썼지. 법률의 지배 원칙이라고 제목하에 세 가지 세부 원칙을 제시를 했대. 그 세 가지 세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법치행정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이 지적한 세 가지 세부 원칙이 뭐야? 괄호가 빠졌나? 세 가지 해놓고 이제 괄호.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복,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대. 응?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하고 한 가지는 조금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좀 완화되고 약화돼서 별로 거론을 잘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쨌든 이 동그라미 이 사람은 세 가지를 얘기했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이 나오고, 우리 행정기본법도 뭘 써놨대? 그 행정기본법 주문 뭐라고? 제목을 그 색깔 입혀놓은데 이거 봐. 행정기본법 제 8조인가요? 네, 법치행정원칙이라는 제목을 달고 우리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에서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되며, 그지? 이 법률에 위반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률의 우위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수렴을 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의사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의 의사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법률의 우위를 규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을 할 경우에는 뭐하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걸 뭐라고 부르면 법률의 유보라고 그래. 법률의 유보 원칙. 응? 법률의 유보. 그래서 우리 행정기본법은 법률의 우위 원칙하고 법률의 유보 원칙을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 이제 법률의 유보니 법률의 우위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는 좀 참고로
적법 절차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용 못지않게 이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법치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또 배우고 절차할 때 강조되니까 여기 좀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맨 밑에를 봐봐.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보면 이것도 다 판례에서 나온 건데, 자, 공권력 행사 조치가 4번 동그라미 4번인가? 공권력 행사 조치가 실체적으로는 말하자면 내용적으로는 적법하다. 내용은 적법한 조치라 하더라도 목적이나 내용이 적법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위헌 위법한 조치가 된다. 또한 행정절차법 등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국민에 대한 행정 권한 행사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는 헌법상의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반된 작용으로서 위헌 위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꼭 법에서 우리가 이건 당연하다는 거야. 누군가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하면 최소한 상대방한테 미리 통보를 하고 방어할 기회를 주고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주고 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원칙이라 그건 법에서 그런 기회를 줘라 써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안 써 있어도 그거는 당연히 기회를 주고 해야 된다. 불이익 조치를 하기 전에 변명 기회를 주고 들어보고 해야 된다. 규정이 없더라도 그런 걸 어기고 하면 그런 기회를 안 주고 하면 위헌 위법한 조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은 그만큼 절차가 강조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요거 하나 보죠. 발달 과정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아까 법치주의는 뭘 위한 거라고 했어? 법치행정은 뭘 위한 거라고 그랬어?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자유 권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법치행정하자 하는 궁극 목적은 뭐 중간 목적이 있어. 법으로 다 명확히 정해놔서 국민에게 예측 가능하게 하고 법과 관련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해서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자.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죠? 중간 목적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법은 뭐야? 법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법이. 안 그래요? 이제까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합리적인 수단인 거예요. 법이. 그 전까지는 왕이 지멋대로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 그죠? 똑같은 죄를 져도 왕이 기분 나쁘면 죽여라. 기분 좋으면 살려라. 그지? 응? 자, 예측 가능하지 않은 시대를 살았었어.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 예측 가능하게 법으로 정해놓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근데 이게 이 목적이 온데간데 없어진 적이 있었어. 이 근본 목적,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법으로 만들어 놓고 법이 정한 대로만 하면 법치행정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 응? 그러니까 뭐냐면 수단을 목적시해버려. 행정학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목적 수단의 대치. 응? 그지? 수단이 목적시돼. 그래서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 그럼 법률에 따라서 뭐 국민에게 명령 강제한다. 이런 논리잖아? 근데 그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 다수당이 뭐야? 권력자 편에선 국회야. 권력자는 가진 수단을 써서 부정 선거를 하더라도 이 지지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게 만들고 그 정당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법을 다 만들어. 그죠? 그럼 국회는 완전 거수기야. 응? 권력자 장기 집권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주고 이 법률에 따라 막 해. 그리고 국민들이 저항하면 뭐 국민의 대표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죠? 우리는 법치를 잘하고 국민의 자유 권리 보호한다는 목적은 없어졌어. 그냥 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된대. 수단이 오히려 목적으로 변해버려. 이런 시대가 잠깐 있었어. 그게 바로 독일의 히틀러 시대, 일본의 천황 시대, 일제
일본 제국주의 시대, 그지? 독일의 히틀러도 보면 맨 처음에는 국민의 선거로 당선됐어요. 나치당이 다수당이 됐어요. 그래서 수상이 됩니다. 기존의 이제 헌법에 따라서. 응?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치당이 다수당이 히틀러가 원하는 법 다 만들어줘요. 그럼 법률에 따라서 다 국민을 명령 강제하고 전쟁으로 내모는 거야. 응? 네. 그래서 야 이게 뭔가 변질됐어. 이 근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법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 이런 사고방식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동그라미 쌍가루 1번의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만 한 거야.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법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법치행정 잘하는 거다. 이 방식인 거지? 이 사고방식인 거지? 근본 목적은 사라졌어. 이게 이제 변질된 법치주의야. 응? 그래서 우리가 역설아닌 역사적 경험을 했어. 2차 대전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패망한 뒤에 독일 반성 원래로 돌아가는 거야. 원래의 근본 목적, 이 국민의 자유권리 보호라는 근본 목적을 생각하자. 응? 그래서 국회가 어떤 법률을 만들어도 그 법률은 어때야 돼? 국민의 자유권리 보호에 위반, 정당한 목적을 갖는 법이래야만 국민에게 복종을 강요할 수 있다. 명령 강제할 수 있다. 응?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추가된 거야? 법이라는 형식만 갖추고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그 법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만들어진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당해야 된다. 응?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당할 것까지도 요구하는 게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야. 오늘날 추구하는 법치주의. 그죠? 그래서 자, 뭐 시험에서는 특별한 건 없고 법치주의가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과정은 형식적 법치주의로 변질됐다가 이제 실질적 바람직한 실질적 법치주의로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옛날에 뭐 간단한 게 물어보면 반대로 내거든.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은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로 전환되었다. 그러면 X고 순서가 그 정도. 가벼운 내용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렵게 만들면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어. 다음 중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거와 가장 거리가 먼 사항을 골라라. 응? 그럼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건 결국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어느 방향이다? 국가 권력이 함부로 행사되는 걸 제한하는 쪽으로 가는 거. 국가 권력이 함부로 행사되지 않게 국가 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쪽. 그리고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거. 이게 실질적 법치주의의 방향이야. 그렇죠?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거, 국민의 구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거. 그지? 그리고 당연히 실질적 법치주의를 하려면 그 만들어진 법이 정당한 법인지 아닌지 심사해서 정당하지 못한 법이라면 무효화시키는 제도가 있어야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국회가 만든 법률도 국민이 합의해서 만든 헌법에 위반되면 심사해서 무효화시키는 제도 있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하는 위헌법률 심사제도. 그지?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이 만든 뭐 대통령령, 총리령, 장관이 만든 부령 이런 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신청받아 법원이 이건 심사해서 무효로 해요. 법원과 헌법재판소 역할을 안 하는데 그런 게 다 뭐야? 합쳐서 부르면 위헌 법령 심사. 법령이라고 이제 묶어서 말하면 이런 법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목적과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심사해서 무효로 하는 제도가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한다면 그 나라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 국가의 국민의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넓게 인정한다든지, 그렇지? 손실보상을 넓게 해주고 소송 기회를 넓게 해주고 이런 게 다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방향. 그죠? 두 가지 방향이야.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거, 국민의 구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의 방향입니다. 응? 따라서 어떤 그런 질문이 나오면 다음 중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사항은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러는 거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법률 유보의 적용 범위 축소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국가의 행정작용 중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 행정작용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국가 권력 행사를
제한을 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적 법치주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법률의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 행정작용 범위를 확대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의 방향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응? 혹시나 문제가 나오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제가 이제 세 가지. 아까 오토마이어가 말한 세 가지.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오늘 공부의 제일 중요한 부분. 응? 보통 시험 문제 1번이 여기서부터 많이 출발해. 많은 경우. 응?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자 여기는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을 공부하고 오늘 배운 주제와 관련해서 또 문제 기출 문제를 한 20문제 정도 이렇게 매 시간 우리 행정법은 그날 배운 거 문제 어떻게 나왔나 최근 문제를 풀어보고 마칩니다. 자, 시간을